네. 제가 질문할까요? 네. 네. 예전에 이재명 성남시장님 그 인터뷰를 보면 네. 성남 시립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시민운동 하시다가 내가 이제 시민운동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넘어설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현실의 벽을 깨닫고 정치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인터뷰를 봤는데, 후보님은 맨 처음에 정치에 내가 뛰어들어야겠다 수의사를 하다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재명 시장님처럼 그런 직접적인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동물병원 하면서 우리 애들 셋이 있는데 뭐 한 가장이죠. 네. 그럼 알콩달콩 잘 사나보다 하면서 또 수의사 열심히 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진 않으니까 그 살던 사람인데 2002년도인가 그때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 후보가 됐어요. 예, 예, 그때 맞아요. 국민겸선이라는 네, 맞아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예. 그게 아마 연초였어요. 봄이었나 그랬는데. 뭐 이인재 후보 나오고 뭐 예, 그 시절이죠. 그렇죠. 예. 그막 극적으로 정도요, 예. 전국을 순회하면서 경선을 해가지고 네.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인재가 이긴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게 극적인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 국민들이 관심이 쏠릴 수 있는 흥행에 성공한 건 직계죠. 네. 근데 그렇게 되더니 차츰 너무 일찍 경선을 해서 후보를 결정해 놓으니까 대통령 선거는 12월 말에 있었는데 네. 후보가 이제 인기가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뽑아놓은 국민 경선으로 뽑아놓은 후보를 흔들었죠. 자기네 당에서부터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단협. 네, 맞아요. 기억나요. 잘하시네. 예. 근데 그거에 분노하거나 그거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냥 뉴스를 보거나 하면. 예, 예. 근데 거기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터넷 뉴스 한창 뜨던 오마이뉴스가 오마이뉴스. 있었는데 네네. 거기 배너 광고를 해서 화염병 들고 바리케이트로라는 아주 선정적 구호의 그 배너 광고를 하면서 인터넷 정당을 창당하자는 발기인 네. 광고가 나왔죠. 그 개혁국민정당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마음을 동의하니까 인터넷으로 가입했죠. 이름, 뭐 주민번호, 뭐 주소, 네. 그리고 뭐 당비는 그러면 10,000원. 근데 했는데 직성이 안 풀려요. 그래서 여보, 당신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야? 이제 집사람도 가입하고 또 재미난 일이 많았어요. 우선 대선이 재밌었고 예, 예, 예. 대선이 끝나고 이제 아유 대통령 잘 뽑았다. 우리 이제 할 일이 없겠거니 했더니 또 탄핵이 터졌어요. 네. 그 탄핵 때 또 야우리 앞에 가서 뭐 한 달을 길거리에서 살다시피 예. 탄핵이 끝나고 났더니 그 당원협의회를 또 열린우리당에서 그때 열린우리당 때 중요한 제가 기억나는 화두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이 무지하게 쐈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이 많이 그런 운동이 약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개혁당이나 노사모 세력이 정당에 많이 들어가니까 정당을 민주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막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네네네. 뭐 그런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2006년 지방선거가 가까우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 현실 정치는 노사모나 격당 했던 사람들이 이제 벅찬 일들이고 이제 자꾸 생업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이건 내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좀 안 저는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나가 하겠다. 그래서 저는 출마를 결심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게 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당선이 되는 영광이 있었고 네. 내리 3번 하고 이렇게 뭐 근데 과정이 이렇게 이재명 시장처럼 극적으로 어떤 상황에 벽에 부딪혀서 그랬던 것보단 저는 한 발 한 발 하다 보니까 충실하다 네, 네, 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대로 그 각성된 개인 스스로 학습됐다 그러나요? 그렇게 좀 한 발 한 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예. 이제 수의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할 예. 수 있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사실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심적으로 또 힘든 일도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꼭 왜 정치라는 직업을 이렇게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3번 이상 유지하고 계속 하고 계시는 건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저도 잘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뭐냐면 후회될 때도 많아요. 수의사의 길을 가졌으면 더 행복했지 않았을까? 더 우리 아이들과 가족과 더 즐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딱
자기 확신이 있어서 정치에 대한 신념 이런 게 사실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충실했던 거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없었던 생각들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 시점으로 가면 이걸 하겠냐? 만약에 그때로 가면 안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온 상태라면 제가 이번에도 출마하면서 여러 다니면서 얘기할 때 이런 말 하는데 1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라는 얘기를 하게요. 그게 엄청난 개인한테 만들어지기 힘든 경험이라고 봐요. 네네. 이제 그 경험이 좀 사회적으로 유익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방송이 청년들도 많이 듣는 방송이라서 예. 청년들이 보통 이제 정치 혐오 맞아요. 아니면은 뭔가 너무 짜증 나고. 네 그리고 뭐 정치인분들에 대한 뭔가 지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활동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청년들은 뭔가 정치하시는 분들의 이런 같이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던가 그 행위 자체도 굉장히 네, 두려워하는 맞아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근데 그건 뭐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보다 정치적 관심이 높은 나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뭐 335에 모이거나 어느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더라는 걸 되게 또 터부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일방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을 내 정치의 식견을 완성시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또 내 주장을 완성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되게 편안하게 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자리 동창회 가도 여기다 정책이 좀 나도 이제 정치인이니까 내 어떤 정치적 견해나 이런 것들 강하게보다도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야야야 술이나 먹어. 야 정치 얘기하지 마.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하는 건 되게 잘못한 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나는 정치를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쿨하게 생각하고 그게 올바른 오히려,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조중동 같은 매체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혐오증을 자꾸 사회적으로 저는 뭐 불러일으키게 이제 하고 그 독재 정권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까지 뭐 미네르바 사건 같은 거 보면 네. 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해코지를 당한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 많이 이제 학습돼 있던 것 때문에 너 어디 가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네, 교육받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제 후보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 정치에 뛰어들고 하는 활동들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항상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무슨 재력가로 뭐 기업 회장으로 그 인기를 힘입어서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시의원부터 그리고 이제 시장을 지금 노리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선 제가 너무 많이 봤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르는 거죠. 또 이게 또 충남에서 또 많이 한번, 봤네. 좀 더 얘기해 줘봐요. 예. 거기까지는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 아무튼 그 또 모르는 말씀에 일이죠. 좀 제가 감흥을 받아서 좀 덧붙이면 그 대단한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골에서 저 같은 경우에 소치료하고 뭐 하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그 계기도 사소한 계기잖아요. 네. 뭐 팬클럽 서포터스 정도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하고 또 정당에서 또 일정하게 활동하다가 용기를 내서 기초의원에 출마하고 그 경력을 재선 3선 쌓고 의장까지 되고 그래서 이 어떤 한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소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정치가 발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책 하나 잘 딱 쓰면은 뭐 대선 후보가 되고 이건 좀 너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훈련병이 바로 병장다는 느낌. 예. 약간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아, 물론 이제 안 좀 되는 거 능력이 아니고 크다고 있는 하면, 사람인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공약들을 좀 읽어봤는데 그런 이제 풀뿌리로 시작하신 그런 입장이어서 후보님이 내신 그 공약인지 몰라도 시민자치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느꼈어요. 처음에 이렇게 공약들 여러 가지 관통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뭐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뭐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동네 축제 활성화. 예. 동네 축제는 사실 저희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예. 부분이었는데 그다음에 뭐 흥태령 축제 우리 천안에는 흥태령 축제가 있는데 이거를 시민 축제 하겠다라는 공약이나 예. 뭐 이런 좀 주민자치, 시민자치 뭐 이런 관련된 공약이 많았어요. 예. 어떤 취지에서 이걸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그렇지만 일단 뭐 저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제가 의회 12년 있으면서 제 위치가 대리자의 위치라는 걸 항상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 정치 형태인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간접 민주주의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그런 기술적 보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고 또 직접 민주주의가 어쩔 수 없는 대안이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아니죠. 간접 민주주의가 예.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대안일 뿐이지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그것이 결국 그 수혜자인 시민 또 시민의 눈, 시민의 생각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거 있지만 그걸 좀 강화시켜서 시민의 자치권이라든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더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한다든가 축제도 우리 흥탄 축제가 상당히 많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축제예요. 하지만 오롯이 남이 만들어 놓은 축제를 가서 보는 것 같은 느낌들 이 축제를 이 도시가 1년 동안 준비해서 다 같이 즐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즐기는 건 축제장에 가서 며칠 동안 즐기는 것도 있지만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시가 흥분되고 이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훨씬 더 그리고 또 축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수시로 시민들이 보고받고 네. 그런다면 너무 좀 역동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흥탄한 축제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그 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시민 축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지금의 문화재단이 이제 주도하긴 하지만 문화재단이 아직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취지와 좀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관의 냄새가 요즘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축제 총감독이라 해서 진짜 민간 전문가를 책임자로 앉히고 그 사람한테 권한 주고 한번 내년도 축제 어떻게 만들지 그 사람이 올해부터 준비하게 만들고 그걸 내 결과를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이번에 평창 올림픽 전체적으로 한 친구 네. 누구예요? 우리 어렸을 때 난타했던 유명한 분인데 난타했던 송승환 네, 맞아요. 송승환님 그분이 갖고 있는 권한을 주고 하라고 네. 하니까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인적 네트워크, 예. 상상력 뭐 다 동원해서 막돈 스파이크 네,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이제 평창이라고 예를 들어서 너무 거창해졌지만 우리 천안시의 대표 축제인 흥탄 축제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천안시장님께서는 이제 천안의 채무를 이제 해결했다는 것을 굉장히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천안시장이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의 잘못된 점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네. 마음껏 필요하거든요. 디스할 수 있는 시간. 네, 필요하거든요. 네. 이 질문이 제일 좀 조심해야 될 질문 같은데. 왜냐면 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또 못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채무 얘기를 하셨는데 네. 빚이 없으면 좋은 거 맞죠. 네. 또 한편 또 생각하면 개인도 아파트를 하나 사도 빚을 지는데 그 빚을 그냥 다 갚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시각도 분명히 지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더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네. 또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내용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민선 6기 이번 시장님 들어와서 그 오산단이라든가 그 채무의 대부분이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전에 이제 그 채무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조성된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된 거였거든요. 네. 분양률이 높아지면서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거니까 그건 뭐 땅판 돈으로 당연히 그 회계에 채무를 갚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됐던 것은 너무 잘 된 일이죠. 그것과 별개로 이제
그러니까 그거의 채무에 대한 논란들은 좀 사회적으로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채무를 갚는 게 좋으냐, 나쁜 게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흐르고 있는 논의는 조금 소모적이다라고 보고 네. 그 지금 시장님도 잘하신 일이 많죠. 몇 가지 보니까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그 4년 연속 예. 뭐 이렇게 수상하신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고 또 뭐 상 받은 것뿐 아니라 동서횡단철도 같은 거는 사실 저 스스로도 같이 참여하고 의회도 협조하면서도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적으로 이런 거대 어떤 이런 인프라 같은 그 투자가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그 열정적으로 밀어붙여 우리 지자체가 시장님 중심으로 밀어붙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대통령 공약에 채택되고 그렇죠. 또 대통령 임기 중에 수행할 사업으로 선정된 건 우리 지역에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큰 일을 해내신 거죠.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럼 잘하는데 그분 계속 하시게 왜 나와요?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근데 저는 대신 저는 좀 12년 하면서 내가 하면 이럴 거 할 텐데 내가 하면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라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고 네. 그런 욕구가 시민들한테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계속 해온 도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문화당 중심으로 해서 천안이라고 하면 어떤 한정된 공간이었는데 네. 지금 확장됐고 인구도 뭐 65만, 70만을 눈앞에 두고 근데 이제 그런 성장들이 우리는 되게 우리한테 기회인 것 같고 그것이 어떤 무한히 성장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환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거는 그 성장의 지속 가능성. 그러면 성장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65만 시민이 같이 지향하는 성장은 그럼 계속 커지는 거냐? 그럼 100만보다 120만, 120만보다 150만이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65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뭐냐? 우리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 도시의 질적 내용, 뭐 어떤 그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문화나 어떤 예술 뭐 이런 관련된 콘텐츠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건지 정말 살고 싶은 도시이게 맞는지 나 돈만 벌면 이사 가고 싶은 도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뭐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개발에 묻힌 그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을 도시의 내용들을 채우는 것을 해야 될 시점이다.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야 될 시기가 또 최근에 이제 헌법 논의까지 개정 개헌, 논의까지 네. 있지만 이제 그게 잘 되면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지방자치 시즌 2가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시즌 2는 시즌 안에 어떤 패러다임으로는 담아지지 않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시대에 내 나름대로 준비되어 왔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사고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거고 네, 좀 두섭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실은 이제 그 이번에 천안시장님 예비 후보 경내 경선을 보면서 사실 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일부 경선에서는 같은 당끼리 되게 네거티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선거인지. 근데 사실 천안시장님 후보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뭐 노출되는 것들이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좀 주장하는 모습들이 더 좋아서 좀 일부에서는 또 서로를 공격하는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좀 그런 모습들보다는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좋게 보이지 않나. 지금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본격화되면 이제 또 막 할 거예요 또. 네. 그때는 그런가요? 물고 뜯고 막. 네. 그래서 이제 7빛깔 무지개 정책을 이제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공약을 간통하는 본인의 가치를 딱 한 줄로 설명한다면 어떤 건지. 네. 그 관통 우선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얘기 전쟁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도시는 시장 혼자 하는 도시는 아니고 그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그러니까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시민 자치. 그렇죠. 네.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의 어떤 도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말로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철학을 그리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시장의 권한이 많죠. 그러니까 뭐 시장이 어떤 판단의 주도적 결정권을 갖고 시장이 판단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건 또 공무원이 갖는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행정은 얼마나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근데 우리 참여할 수 있게 다 해주고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문도 많이 하고 모두 하죠. 하지만 그런 형식이어서는 그 진정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진짜 시민들에게 자리를 깔아주고 장을 만들어서 정말 그 안에서 시민들 들어와서 정말 판을 벌일 수 있는 정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도시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뭐 미래, 현재 다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참여가 될 수 있고 자치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무지개라고 해서 약간 저는 이제 동성애 이거 관련 정책이 아, 처음에 그냥 딱 그 아무도 네. 생각 안 했는데 그거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상.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이제 충남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제 이슈가 돼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내놓으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미지만 보고. 예. 왜냐면 색깔도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진 않다. 그냥 색깔별로 어떤 정책들이 있다. 자기가 어느 후보나 자기가 만든 공약을 좀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건 우리가 뭐 알지만 무지개 영어가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예. 레인은 비, 네. 보우가 활이죠. 네. 그러니까 비가 온 뒤에 온다.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동서양을 뭐 막론하고 이 희망의 메시지로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공약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이니까 그런 것을 제일 포장하기 좋은 게 이거라고 보고 무지개가 7색깔이다 보니까 제가 만든 정책을 카테고리로 나누면 7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7개의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빨강은 행정 혁신, 뭐 주황은 역사, 문화,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거는 좀 억지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공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관심이 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실패 실험실 운영 뭐 이런 정책이 공약으로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청년들은 특히나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수의학과 간 것도 동물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네. 수의사 하면 공무원도 쉽게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정년도 없어서 70까지도 동물병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찬론자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대학 가서 어렵게 집에서 대학 보내주면 졸업하면 취직해서 예. 집안을 챙겨야지 이런 생각 부모님이 그걸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맞이어서 그랬는지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사회적으로 청년이 어려운 시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실패를 연습하는 곳이다라는 정도. 그렇다고 실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내가 최대한 노력해봐.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것으로 당신은 만행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시드머니 주고 대신 사업 제안해봐. 그래서 그걸 해보라 이거야. 다시 얘기하면 성공 준비소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아주 그냥 강하게 표현하려고 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보통은 이제 그런 청년 정책, 뭐 지원 정책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좀 요새 젊은이들한테 좀 부담감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지은 강조하기 이름으로 위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정책이나 뭐 청년 창업 지원들이 지금 사실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연결이 되면서 이 원더쉼 재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약도 여러 가지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된 공약은 어떤 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정책들도 이미 뭐 많이 검증된 정책들이고 또 시도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정책적 아이디어가 너무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책을 구현하는 것에서 얼마나 내용적으로 그 원래 본인의 취지대로 움직이냐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어요. 예를 들면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어그리하고 있냐. 그리고 이걸 해서 통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되고 있냐. 저는 그것도 의문 들 때도 많아요. 엊그제 뭐 특정 업체를
말해서 될지 말하시면 모르지만 네, 삐 처리하니까요. 뭐 같은 경우에 경로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우리 말하지만 그거 충분히 얘기했는데 얼마나 담보하고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졸소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 정도 합의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지역사회 합의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왜 벌써부터 초기 단계부터 발생하냐. 그래서 좀 그거 더 디테일하게 더 합의하에 내용적으로 그러면 그래야 에너지도 더 생길 거고 더 오래 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도시재생관에서 나 파격적인 거 뭐 이거다라고 뭐 이제 소소하게는 몇 가지 생각하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그 합의를 구성원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가지고 시작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역시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자치, 네. 주민자치, 네. 아, 거기에 주민참여. 연계가 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공약을 보니까 방주간 호거리, 복자여고, 천안역 교차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은 이게 얼핏 들으면 이거 논란 많고, 네 반대하는 이거 방송에 안 차를 나와야 막는다고 이거 교통 혼잡하게 만들 거야 이런 느낌이 며칠 전에 그 시청 브리핑실에서 공약 발표하면서 요 꼭지를 발표하면서 인쇄물에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시다라고 이제 전제를 했고요. 그 실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것들은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느 차 없는 거리든 초기에는 저항들이 있었고, 저항들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좋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 다 좋아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 우리 지역에서 원도심 지역 꼭 여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차 없는 거리 차로부터 좀 해방된 거리들이 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또 다른 문화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해요. 뭐 차 없는 거리도 좋고요. 근데 이제 원도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어떤 상권을 개발하고 뭐 이런 정책도 있지만 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뭐 도심 숲이라든가 아니면 원성동에 최근에 이 벚꽃 피었을 때 나가 보면요 원성천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관광지화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도심에 많이 오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혹시 이런 거 반영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아 좋죠. 네. 그 도시 숲 조성 네. 그것도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 시민들이 이제 그뭐 상거리 공원 얘기도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됐었지만 뭐 그런 공원도 필요하죠. 네. 하지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할 수 있는 공원, 뭐 작아도 예. 네, 저녁에 강아지 데리고 잠깐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네. 내 삶에 가까이에서 네. 그런 공원들이 곳곳에 많이 좀 만들고 실제 도시 계획을 하나 하면 그것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못 하니까